개태와의 대화 1. 12월 18일 새벽 4시 5분 1824년 1월 27일 화요일. 개태는 자서전을 계속 쓰는 일과 관련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금 막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만년의 시기는 시와 진실에 나오는 청춘시대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자세히 쓸 수는 없다는 말도 나왔다. 개태가 말했다. 나는 이 만년의 시기를 단순한 연대기 이상으로 다루고 싶네. 말하자면 나의 생활보다는 나의 외적인 활동을 전면에 나오게 하겠네. 무릇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란 성장기라 할 수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와 진실의 몇 권에 이미 상세하게 언급했었지. 그리고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세상과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거기에서 무언가 결과가 생겨날 때만 흥미로운 것이네. 그리고 말이야, 한 독일인 학자의 생애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의 경우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기란 불가능하며 또한 전달 가능한 것은 노력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이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유쾌하게 들어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의 청년기와 장년기를 돌이켜보면서 그 옛날 젊었을 때 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남지 않았음을 생각해 본다네. 그리고 그럴 때면 언제나 어느 온천장에서 보낸 여름의 일이 떠오르곤 한다네. 그곳에 도착하면 얼마 전부터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과 금방 사귀게 되고 서로 친구가 되지만 한 주만 지나면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말지. 이별은 쓰라리다네. 그리고 나면 다시 두 번째 무리들과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 서로 아주 깊이 마음을 터놓기까지 한다네. 이윽고 그자들도 떠나버리고 우리는 세 번째 무리와 함께 쓸쓸하게 남는 것이지. 하지만 그자들은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도착한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네.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행운아라고 칭찬한다네. 나 또한 불평을 하거나 나의 인생 행로에 대해 질책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것은 노고와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니 75년 평생 동안 단 한 달만이라도 진정으로 즐겁게 보내노라고 말할 수는 없는 형편이네. 때 75년이면 75살. 말하자면 끊임없이 돌을 위로 밀어 올리려고 애쓰면서 그 돌을 영원히 굴리고 있는 것과 같아네. 끊임없이 돌을 위로 밀어 그 돌을 영원히 굴리고 있는 것과 같아네. 나의 연대기는 나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주겠지. 안팎으로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주어졌던 걸세. 나의 참다운 행복은 마음속에 시를 떠올리고 창작하는 데 있었네. 하지만 이것도 나의 공직 생활 때문에 얼마나 제한되고 방해를 받았던가. 공적인 활동에서 물러나 고독하게 살 수 있었더라면 나는 더욱 행복했을 것이고 시인으로서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테지. 그러나 내가 퀘츠 폰 베를린 흰갱과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쓴 직후에 어떤 현자가 나에게 한 말은 사실로 드러났네. 즉 누군가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말이었지. 자자한 명성, 높은 지위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나의 모든 명성과 지위로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의 견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뿐이었네.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은 나의 생각을 모르게 된다는 점에서 득을 보긴 했지. 하긴 그마저 없었다면 사실 지독히도 재미없는 삶이었겠지. 1824년 2월 15일 일요일. 오늘 식사 전에 개태로부터 마차 드라이브에 초대를 받았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 아주 들뜬 기분인 것 같았다.
기분 좋은 손님이 왔었네 하고 그가 활기차게 말했다. 베스트팔렌에서 온 마이어라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지. 그가 써온 시를 보니 큰 기대를 걸만하네. 이제 18인데 이미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더군. 그러고 나서 게테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사실 나는 지금 18살이 아니라 기쁘다네. 내가 18살이었을 때 독일도 겨우 18살이어서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고 어느 쪽을 보아도 길이 막혀있는 형편일세. 독일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조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다가 그리스인이 되라, 로마인이 되라, 또 영국인이 되라, 프랑스인이 되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동양까지 목표를 하라니 미친 짓이야. 이 지경이니 젊은 사람으로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건 당연한 노릇이지. 나는 마이어를 달래려고 나의 거대한 준호상을 보여주었네. 그가 어쨌든 그리스에 머물며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는 뜻에서 말이지. 정말 우수한 젊은이야. 산만하게 정력을 낭비하는 일만 없도록 유의한다면 상당한 걸 이룰 사람이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모든 게 갖춰진 이 시대에 젊지 않다는 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 젊었더라면 가만히 있지 못했을 테지. 정말 미국으로 도망쳤을지도 모를 일이야. 하지만 이미 늦은 거라네. 이젠 그곳도 이미 너무 밝을 테니 말이야. 나는 모든 게 갖춰진 이 시대에 젊지 않다는 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 1824년 2월 22일 일요일, 괴테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괴테의 아들은 대학생 시절, 즉 하이델베르크에서 살던 시절의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방학이면 친구들과 함께 라인 강변으로 자주 소풍을 가기도 했으며 특히 그곳의 한 여관집 주인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였다. 언젠가는 10명의 다른 대학생들과 그곳에서 밤을 새울 때 그 주인이 공짜로 술을 내놓기도 했는데 다름 아니라 그가 대학생들의 술판에 한번 끼어들고 싶어서였다는 것이다. 식사 후에 괴테는 이탈리아 지방, 특히 스위스와 산들로 이어져 있고 또 라고 마지오레 호수가 있는 북부 이탈리아 지방을 그린 채색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보로메오 섬의 그림자가 물에 비치고 있었고 호숫가에는 배와 고기잡이 도구들도 보였다. 게테는 이것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에 나오는 호수라고 가르쳐 주었다. 북서쪽의 몬테로사 방향으로는 호수와 경계를 이루는 구렁이 일몰 직후에 흔히 볼 수 있듯이 어둑어둑하게 검푸른 덩어리를 이루며 솟아 있었다. 나는 평지에서 자라서 이런 어순푸레하고 거대한 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일기 때문에 그런 협곡에서 산책을 할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테가 말했다. 그러한 감정은 당연한 것이네. 실제로 인간은 자기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로 인해 생겨난 상태에만 적응하니까 말이야. 위대한 목적을 위해 낯선 곳으로 옮겨간 사람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 있는 편이 훨씬 행복한 거라네. 나도 처음에는 스위스가 주는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었지. 그러나 몇 번이나 거듭해서 머물게 되고 나중에는 산맥을 강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자 비로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프랑스 화랑 출신의 현대 화가들의 동파나 시리즈를 감상했다. 거의 대부분 독창성이 없었기 때문에 40개의 작품 중에 그래도 볼만한 것은 너댓 개에 지나지 않았다. 수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연애 편지를 구술하고 있는 소녀를 그린 것,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집에 살고 있는 여자, 고기잡이, 성모상 앞에 음악가 등을 그린 작품들이었다. 푸생의 기법을 따른 풍경화 함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 게테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화가들은 푸생의 풍경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포착하고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계속 작업을 해나간다네.
하지만 그런 그림들은 수작도 졸작도 아니라네. 졸작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한 그림들의 도처에서 하나의 뛰어난 모범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수작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한 화가들에는 일반적으로 푸생의 위대한 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네. 시인들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기법을 본받으려 했지만 아주 섣부른 모방에 그치고 마는 시인들이 있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시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 라우후가 제작한 게테의 동상을 오랫동안 감상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1824년 2월 24일 화요일. 오늘 1시에 게테에게 갔다. 그는 예술과 고대지의 제5권 첫 장을 위해 구술해 놓은 원고를 보여주었는데 독일의 파리아에 대한 나의 비평문에 그가 달아놓은 부록이었다. 괴테가 프랑스 비극뿐만 아니라 자신의 3부작 시와도 관련시켜 설명한 부록이어서 이 주제는 어느 정도 완결되어 보였다. 괴테가 말했다. 자네가 이 비평문을 쓰면서 인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게 된 건 잘한 일이야. 결국 우리의 연구로부터 남는 건 실제로 적용되는 것뿐이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대학에 다니던 때의 경험을 말해주었다. 교수들의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것들 뿐이며 내가 나중에 직접 실행에 옮겨보지 못한 것은 모두 잊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어서 내가 말했다. 저는 헤렌 교수에게서 고대사와 현대사를 들었지만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의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연구하여 연극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 연구는 영원히 저의 것이 되겠지요. 대체로 말이야 하고 괴테가 말했다. 대학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네. 여러 교수들도 그들의 분야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수강생이 필요로 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버린다네. 이전에는 화학과 식물학에 대한 강의는 의학에 도움이 될 만큼 적절한 수준이었고 의사들도 그 정도면 만족이었지. 그러나 이제 화학과 식물은 그 전체를 조감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학문이 되었네. 그 하나만을 위해서도 전체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니 의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건 무리지. 그런데도 그런 요구를 한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에. 하나를 하느라고 다른 하나를 단념하고 잊어버리게 될 테니 말일세.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모든 산만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하나의 분야에 자신을 제한하고 그 하나 속에서 유능해지는 거네. 이어서 게테는 바이런의 카인과 관련하여 그가 쓴 비평문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것을 흥미롭게 읽었다. 보게나 하고 그가 말했다. 바이런 같은 자유로운 정신이 열악한 종교적 도구마를 앞에 두고서 어떻게 침묵했겠나. 그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자신에게 강요된 가르침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했던 걸세. 물론 영국의 성직자들이 그에게 감사하다고는 하지 않겠지. 그런데 나로서도 의아한 것은 성서에 나오는 이웃의 적대자들을 묘사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소재를 왜 빠뜨렸는가 하는 점일세. 문학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후에 게테는 돌에 새긴 고대의 조각품들을 보여주면서 나의 관심을 조형예술로 돌리게 했다. 이미 며칠 전에 그가 감탄하면서 언급했던 돌이었는데 거기에 표현된 제재의 소박함을 보고 있노라니 황홀궁에 빠져드는 듯했다. 한 남자가 소년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무거운 통을 어깨로부터 내려 기울인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입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 물은 아직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년은 두 손을 통에 대고서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며 조금만 더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어때 마음에 드는가? 하고 게테가 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으로 자연스럽고 참으로 소박한 그런 모티브가 지닌 위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지식과 개념도 가지고 있지. 하지만 그것을 만들지는 못한다네. 오성이 너무 앞서기 때문일세. 그러니 이러한 매혹적인 우아함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겠지. 오성이 너무 앞서기 때문일세. 이어서 우리는 베를린의 브란트가 조각한 메달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돌 밑에서 아버지의 무기를 꺼내려는 젊은 테세우스를 묘사한 것이었다. 이 인물상의 자세는 대체적으로 훌륭했지만 돌의 무게를 떠받치는 팔다리의 긴장감이 부족한 게 흠이었다. 그리고 젊은이가 이미 한쪽 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 손으로 아직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선 무거운 돌을 옆으로 치우고 나서 무기를 꺼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었다. 괴테가 말했다. 그것 말고 이번에는 고대인들이 동일한 재질을 가지고서 만든 보석 조각품 하나를 보여주겠네. 그는 슈타델만으로 하여금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그 속에는 수백 점이나 되는 고대 보석 조각의 모조품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가 이탈리아 여행길에 로마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고대 그리스인이 앞의 것과 같은 재질로 만든 걸 보았는데 정말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젊은이는 온몸에 힘을 다하여 돌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그 무게를 충분히 지탱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무게는 이미 극복되어 있었고 돌은 금방이라도 옆으로 내던져질 수 있는 지점까지 들어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젊은 영웅은 온몸의 힘으로 그 무거운 돌덩이를 지탱하면서도 시선만큼은 아래로 그의 발 앞에 놓여있는 무기종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솜씨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자연의 진실을 보며 기뻐해 마지 않았다. 괴테가 미소를 지으며 불쑥 말했다. 마이어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하곤 했네. 생각한다는 일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했세.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생각은 생각 그 자체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괴테가 명랑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다만 천성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이 중요하네. 그래야만 훌륭한 착상들이 마치 신의 아들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 여기 있네 하고 소리쳐 부를 걸세. 1824년 2월 25일 수요일. 괴테는 오늘 나에게 정말 주목할 만한 두 편의 시를 보여주었다. 이 두 시는 기본 경향에 있어서는 고도로 윤리적이지만 개별적인 모티브에 있어서는 그지없이 자연적이고 진실한 성격의 것이어서 세상에 알려진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비밀리에 간직해두면서 발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괴테가 말했다. 정신과 드높은 교양이 공통의 재산이 된다면 시인은 마음 놓고 창작을 할 수 있을 테지. 정신과 드높은 교양이 공통의 재산이 된다면 시인은 마음 놓고 창작을 할 수 있을 테지. 그러면 언제라도 정말 진실하게 말할 수 있으며 가장 훌륭한 것을 말함에 있어서 거리낄 필요가 없어지겠지. 하지만 시인은 언제나 일정한 수준을 지켜야 한다네. 자신의 작품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 그러니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걸세.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이야말로 놀라운 것이야. 말하자면 시간은 독재자와 같네. 마음대로 변덕을 부리면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다가 그때그때의 세기마다 다른 얼굴을 부여하니까 말이야. 고대 그리스인들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네. 또한 세익스피어의 힘찬 동시대 사람들이 마음껏 누렸던 것을 1820년대 영국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네. 그러니 현대에는 가정용 세익스피어 선집이
아주 예민한 독자들의 구호나 맞추어주고 있는 꼴이네. 형식에 있어서도 많은 점이 주목받을 만합니다. 하고 내가 덧붙여 말했다. 그 두 편의 시 중 하나는 고대인들의 음조와 율격을 사용함으로써 혐오감을 훨씬 줄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모티브들은 그 자체로 반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처리 방식이 시 전체에다 대체적으로 고귀함과 위험을 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강건한 고대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리스 영웅들의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의 시는 아리오스토의 음조와 시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북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연애 사건을 다루고 있고 아무런 가식 없이 우리들 정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장면들의 대담한 묘사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느껴집니다. 자네 말이 맞아. 하고 게테가 말했다. 시의 다양한 형식으로부터 비밀에 찬 커다란 효과가 생겨나는 거네. 만일 나의 로마 비가의 내용을 바이런의 돈 후안과 같은 음조와 식구로 옮겨 넣는다면 그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정말 역겨운 것이 되고 말겠지. 프랑스 신문이 배달되어 왔다. 앙굴렘공이 이끄는 프랑스 군이 스페인 원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보도에 게테는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나는 부르봉 왕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걸 칭송하지 않을 수 없네. 하고 게테가 말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군대를 장악하면서 동시에 왕위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일세.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달성되었고 병사들은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돌아왔네. 더군다나 병사들은 자기들의 승리로부터 그리고 여러 명의 우두머리를 가진 스페인군의 패배로부터 단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과 여러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지. 군대는 옛날부터 명성을 확인하였고 여전히 용감한 군대로 머물면서 나폴레옹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백일하에 보여주었던 걸세. 그리고 나서 게테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7년 전쟁 동안의 프로이센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 군대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지휘하에 연전연승을 거두는 바람에 나중에는 자만심에 빠져 많은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리는 그의 대단한 기억력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커다란 이익이었어. 하고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마치 일정에 따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의 긴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니 말이야. 나는 7년 전쟁, 그에 이은 영국으로부터의 미국 독립, 더 나아가서 프랑스 혁명, 그리고 마침내 나폴레옹 시대로부터 그 영웅의 몰락과 그에 뒤따르는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살아있는 증인이 되지 않았겠나. 옆에 내용과 일맥상통하네. 이 때문에 나는 이제 태어나서 그러한 거대한 사건들을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나 통찰에 이르게 되었네. 앞으로 몇 년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빨리 평화가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네. 세상에는 애초부터 분수에 만족하는 일이란 없는 것 같아. 높은 지위에 있는 양반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싶어 한다리고 대중은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며 적절한 정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네. 인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완전한 상태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리저리 흔들리는 법이어서 한쪽이 행복하게 사는 동안
다른 한쪽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기주의와 질투심은 사악한 악령처럼 언제까지나 희롱을 계속하며 당파 간의 투쟁도 끝없이 지속되는 거라네. 그러므로 가장 분별 있는 행동은 언제나 스스로 지니고 태어난 일, 자기가 배워서 익힌 일에 힘쓰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직분을 다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것이네. 그러므로 가장 분별 있는 행동은 언제나 스스로 지니고 태어난 일, 자기가 배워서 익힌 일에 힘쓰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직분을 다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것이네. 구두장이는 언제나 자신의 구두골 앞에, 농부는 쟁기 뒤에 있으면 되고 군주는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알면 되는 것이겠지.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도 배워야만 하는 직업의 하나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주제넘게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네. 그러고 나서 게테는 프랑스 신문으로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자유당 사람들은 연설을 해도 좋겠지. 그들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 사람들이 기꺼이 귀를 기울일 테니까.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왕당파 사람들이 연설을 하는 건 좋지 않아. 그들은 행동을 해야 하네. 군대를 보내거나 목을 자르거나 목을 매달아도 그들의 행동은 정당해. 하지만 공공의 신문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내세워 논쟁하거나 자기들의 조치를 변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네. 물론 군주들로만 이루어진 청중이라면 연설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게테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왕당파로서의 입장을 견지해왔네. 다른 사람이야 짓거리든 말든 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해 온 것이지. 나는 나 자신의 일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 그러므로 내가 한 개인으로서 가오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었던 거네. 그렇지만 내가 세 사람이나 혹은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저질렀더라면 가오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의견도 가지각색일 테니 말이야. 이어서 식사를 하는 동안 게테는 매우 유쾌한 기분이었다. 그는 슈피겔 부인의 기념첩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다가 매우 아름다운 시를 적어 넣었다. 그 자리는 2년 동안이나 그를 위해 비워둔 것으로서 마침내 옛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나는 슈피겔 부인에게 바치는 시를 읽고 난 후 책장을 이리저리 지적해 보았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티드케의 시가 적혀 있었는데 전적으로 그의 시 우라니아의 인형과 음조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모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났지 뭔가 하고 게테가 말했다. 그래서 그 속에 시 몇 줄을 끼워 넣으려고 했었지. 하지만 그만둔 게 다행이었네. 가차없는 표현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되찾아놓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놓은 가장 좋은 일의 효과를 망쳐버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일세. 게테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동안 티티게의 우라니아를 참고 견뎌야만 했어. 온통 세상이 우라니아만을 노래하고 낭송하던 때가 있었으니 말일세. 가는 곳마다 식탁에서 우라니아가 집에 올랐고 우라니아와 불멸성이 모든 대화의 주제였다네. 나도 내세에서의 지속을 믿는 행복을 결코 저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 나는 로렌초 드 메디치처럼 저 세상에서의 삶을 희망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죽어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지경이야. 하지만 그러한 불가해한 일들은 너무나 요원한 것이어서 일상적인 명상이라든지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네. 더군다나 영생을 믿는 자라면 말없이 행운을 느끼기만 하면 될 일이지. 공연히 우쭐거리며 가시할 이유는 없는 거네. 티트게의 우라니아와 연관해서 나는 그동안 이렇게 말하곤 했지. 귀족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들도 일종의 귀족층이라고 말일세. 하지만 티트게처럼 불멸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만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여인네들이 종종 있었지.
게다가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거만한 방식으로 나를 시험하는 걸 참아야만 했네. 하지만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자 그들은 화를 내고 말더군. 이 생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생이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명색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그들과 만나게 된다면 나의 괴로움이 어떻겠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내 주위로 몰려와서 우리 말이 맞지 않았느냐, 진작에 말하지 않았더냐, 그대로 적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테지요. 또 그렇게 된다면 저 세상에서도 지겨운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지요. 게토가 계속해서 말했다. 불멸이라는 이념에 몰두하는 것은 고상한 신분의 사람들이나 할 일이며 특히 아무 할 일도 없는 여자들의 일이라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서 무언가 제대로 된 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날마다 노력하고 투쟁하고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유능한 사람은 내세의 세계는 되는 대로 내버려 둔 채 이 현세에서 유용한 일을 찾아 활동하는 법이지. 더군다나 불멸성이라는 관념은 현세에서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네. 내 감히 말하지만 그 선량한 다케트의 운명이 보다 좋았더라면 그는 보다 나은 사상을 가졌을 걸세. (1824년 2월 26일) 목요일. 게테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치운 후 게테는 슈타델만에게 동판화를 정리해둔 커다란 화집을 가져오겠다. 화집 위에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닦아낼 적당한 천이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테는 언짢아져서 하인을 나무랐다.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겠네. 하고 게테가 말했다. 필요한 천을 사다 놓으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 중에 사다 놓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직접 갈 거야. 이제 내가 헛된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걸 자네도 알 테지. 슈타델만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이전에 배우인 베커와도 비슷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었지. 하고 게테가 유쾌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사람이 발렌슈타인에서 기사의 역을 맡기를 거부하더군. 그래서 그 역을 맡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 역을 맡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군. 그들은 연극에 임하는 나의 자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네. 또 내가 그런 경우 농담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약속을 곧이곧대로 지키면서 미친 짓이라도 할 만큼 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세. 정말 그 역을 맡으실 생각이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게테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역을 맡아서 베커를 압도할 생각이었어. 그 역을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화집을 펼쳐 동파나와 그림을 관찰했다. 괴테의 아주 섬세한 지도로 나는 예술 작품의 관찰에 있어서 보다 높은 안목을 얻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해당 계통에 있어서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건반을 보여주면서 예술가의 의도와 그 장점을 분명히 알도록 했는데 나로 하여금 가장 뛰어난 자들의 생각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들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게테가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미감이라고 부르는 거에 형성된다네. 왜냐하면 미감은 평범한 작품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작품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네에게 가장 뛰어난 것들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그리고 자네가 거기서 확고하게 발판을 굳힌다면 여타의 것들을 가대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지게 되는 셈이지. 또한 자네에게 여러 가지 종류들마다 가장 뛰어난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떠한 종류도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되며 위대한 재능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것에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네.
예컨대 한 프랑스 예술가가 그린 이 작품은 다른 어떤 것보다 호색적이며 그 종류에서는 모범이 되는 걸세. 게테가 건네주는 그 그림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감상하였다. 여름 궁전의 한 매혹적인 방안, 열린 창가문을 통해 정원의 풍경이 내다보이는 가운데 한 무리의 아주 우아한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30살가량의 한 아름다운 여인이 앉은 채로 악보 한 권을 들고 있는데 방금 그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른 것 같았다. 약간 더 안쪽, 그녀 옆에는 15살가량의 한 소녀가 앉아있다. 그리고 뒤쪽에 열려진 창가에는 다른 젊은 아가씨가 만돌린을 들고 선 채로 여전히 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순간 한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들의 시선은 그를 향한다. 그의 출연으로 음악에 관한 대화가 중단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남자는 몸을 앞으로 살짝 구부려 예를 갖춘다. 용서의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자 여인들은 그의 말에 흡족해하며 받아들인다. 괴테가 말했다. 이 그림을 보면 칼테론이 그 어떤 작품과도 같이 호색적이라는 느낌이 드네. 자네는 이곳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그림 중 가장 뛰어난 것을 본 셈이 있세. 그러니 무슨 할 말이라도 더 있으면 해보게. 이 말과 함께 그는 이름난 동물 화가인 로스의 동파란 몇 장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가지각색의 자세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양들로 가득한 그림들이었다. 골상의 단순함, 추함, 더부룩한 모발, 그 모든 것이 극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마치 자연 그 자체와도 같았다. 나는 이 동물들의 그림을 볼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드네 하고 게테가 말했다. 그들 상태의 우매함, 동감함, 몽상적이며 하품나는 분위기를 접하면 나 자신도 그것들과 같은 느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네. 내가 동물로 변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한편 그것을 그린 예술가 자신이 한 마리의 동물이었다고 믿을 지경이야.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네. 이 화가가 동물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것들의 내면적 특징을 외적인 형상을 통해 그렇게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니 말일세.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거듭 확인하는 바는 자신의 본성과 유사한 대상을 다루는 경우에 위대한 재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네. 내가 물었다. 그런데 이 예술가는 개나 고양이나 다른 육식 동물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한 방식으로 그리지 않았던가요? 아니 위대한 재능을 발휘하여 낯선 상황을 깊숙이 느끼면서 인간적 특성 또한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다룬 적은 없었던 것인지요. 게트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그것들은 모두 그의 영역 밖이랴. 반면에 그는 양이나 염소, 암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순한 초식 동물을 지치지도 않고 반복해서 그렸네. 모든 것들이 그의 재능의 본래 영역이었으므로 평생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그 점에서 그는 행복했네. 이러한 동물들의 상태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들의 심리에 대한 지식은 타고난 것이었어. 그리고 그러한 동물들의 육체적 면을 포기하는 훌륭한 눈도 가지고 있었네. 반면에 동물들의 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꿰뚫어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에게는 그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천분도 욕구도 결여되어 있었던 거지. 괴테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내 머릿속에 여러 유수한 것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얼마 전에도 그는 나에게 순수한 시인에게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 타고나면서부터 갖추어져 있으니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경험이든지 커다란 경험적 지식은 결코 필요치 않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괴츠 폰 베를리힌겐을 22살의 젊은 나이에 썼다네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 묘사의 진실성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 뭔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기거나 본 적이 없었네. 그러니 그렇게 다양한 인간의 상태에
나는 외부 세계를 알기 전에 자신의 내부 세계를 묘사하는 데에만 기쁨을 느끼고 있었네. 그리고 그 뒤에 세계란 것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라는 걸 현실에서 확인하고는 진절머리가 나서 세계를 묘사하고 싶은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더군.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네. 만일 내가 오래 기다렸다가 세계를 알고 나서 묘사를 했더라면 그것은 세계에 대한 조롱이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세. 그가 언젠간 말했다. 개개의 성격 속에는 그 어떤 필연성이라든지 그 어떤 일관성이 놓여있다네. 그리고 그 때문에 한 성격이 지닌 이러저러한 기본적 특성에 다른 특성들이 부과되어 그 어떤 종류의 2차적인 특징이 생겨나는 건지, 따라서는 그러한 경험에 대한 지식을 타고날 수도 있는지 알고 그는 언젠가 말했다. 개개의 성격 속에는 그 어떤 필연성이라든지 그 어떤 일관성이 놓여있다네. 그리고 그 때문에 한 성격이 지닌 이러저러한 기본적 특성에 다른 특성들이 부과되어 그 어떤 종류의 제2차적인 특징이 생겨나는 거지.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타고날 수도 있는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네. 즉 내가 누군가에게 15분간 이야기함으로써 그 상대로 하여금 2시간 동안 말하도록 만들어 보이겠네. 또한 게테는 바이런경에 대해서도 그가 세계를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으며 그 묘사는 예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바이런이 하등 동물의 본성을 성공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개성이 너무나 강렬한 터에 그러한 대상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었다. 게테는 이 말에 수긍하면서 예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그 대상이 예술가의 재능과 유사한 한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즉 예감의 범위가 제한적인가 아니면 강범위한가의 정도에 따라 묘사의 재능 자체도 제한적이 되거나 아니면 강범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위한가의 정도의 묘사에 제한적인 아니면 강범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했다. 시인에게 있어서 세계는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부 세계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현상이라든가 관습 같은 경험적인 세계는 의미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이 경험적 세계의 묘사에 성공하려면 또한 현실에 대한 탐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네. 하고 게테가 대답했다. 사랑과 증오, 희망과 절망이라든지 영혼의 갖가지 상태나 열정의 영역은 시인에게 타고나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지. 하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나 대관식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을 수는 없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의 진실성과 위배되지 않으려면 시인은 경험이나 전통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네. 그래서 나는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의 삶에 지친 음울한 정신 상태라든가 그레트엔의 사랑의 감정을 예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 묘사할 수가 있었지. 하지만 예를 들어 깊은 밤 조각달 그 얼마나 처량하게 눅눅한 광채로 떠오르는가 라는 묘사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자연에 대한 관찰이 필요했던 것이지. 예감과 예감의 묘사에서 예감과 자연에 대한 관찰, 예감과 관찰, 묘감과 관찰. 내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파우스트 전체에서 단 한 줄도 세계와 인생에 대한 세심한 탐구의 자취가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경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생님에게 주어졌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괴테가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이 세계를 예감에 의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눈뜬 장님이었을 것이고 그 어떤 탐구나 경험도 전혀 쓸모없는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았을 거야. 물론 빛은 존재하고 색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네. 하지만 자신의 눈 속에 빛과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외부 세계의 빛과 색채도 알아보지 못하겠지.